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울음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제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야담극장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은 흐렸고 마을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없었고 풀벌레 소리마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나무꾼 태성은 그날도 늦게까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장작을 충분히 쌓아두어야 했기에 그는 해가 진 뒤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끼 소리가 어두운 마당 안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아 스스로도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바짝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셔야겠다 싶어 마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우물은 태성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가면 나오는 거리였지만 밤이 되면 그 짧은 길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그런 자신이 우습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물은 마을에서도 오래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낡은 도루물이었습니다. 우물 둘레의 돌들은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가까이 다가서면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낮에도 괜히 오래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고들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우물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고 그래서인지 해가 지면 아무도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두레박을 잡았습니다. 줄을 내리려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공기가 우물 주변을 맴돌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젖은 무언가를 참으면서 새어나오는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두레박 줄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분명히 우물 안에서 여인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흑 하는 소리가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지는 것도 아니었고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태성은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이 밤중에 우물 안에서 어찌 사람 울음소리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뒷목이 서늘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발은 좀처럼 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성은 조심스럽게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흐리고 떨리는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은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출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결 사이로 긴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 것이 스치듯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태성은 그대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흑 하고 숨죽여 우는 소리. 물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던 검은 머리카락.
달빛이 흔들리던 그 수면의 모습.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성은 뒤척이다. 결국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우물 밑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그의 밤 안에 내내 고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목소리로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울음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눈 아래 그늘이 짙게 내려앉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은 무거웠고 머리는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밥그릇을 물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날은 그 환한 빛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사이 자신이 들은 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잡았던 손의 감촉도, 달빛이 일렁이던 검은 물도, 크크하고 울리던 그 소리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태성은 마을 안으로 걸어가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장정에게도, 장터에서 마주친 안악에게도 슬쩍 운을 뗐습니다. 혹시 마을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떤 이는 못 들은 척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바빠진 척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그런 게 어딨냐, 밤에 잠을 설쳤던 거 아니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표정들. 무언가를 알고 있으되 일부러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낯빛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 월분을 만났습니다. 월분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파인 노파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월분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산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마을의 기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우물 이야기를 꺼내자 월분은 말을 듣는 도중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었구나. 그 한마디가 태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노파의 낮은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이 더 물으려 하자 월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해가 진 뒤에는 우물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결국 태성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물음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모두가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까? 그 우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을 사람 전체가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 저녁, 태성은 일부러 우물가 근처에 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장작을 정리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은 다시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물 가까이 있는 나무 옆에 몸을 붙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도 멎었습니다. 바람도 낮아지고 세상이 다시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렸습니다. 흑 하는 그 소리.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가깝게, 훨씬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 숨죽여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태성은 심장을 움켜쥔 채 천천히 우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울음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물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은 그 밤 한참 동안 우물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감정과 함께 무언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동시에 태성을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해치려는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죽어서도 여전히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고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은 처음에는 고요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수면 위로 흐릿한 달빛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뒤 수면 위에 작은 물결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일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더니 그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떠오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두 눈을 고정한 채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일그러지더니 그 아래에서 하얀 얼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젖은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얼굴 주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수면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창백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안색이 아니었습니다. 달처럼 피고 물처럼 차가운 낯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어서 부어오른 것처럼 눈 아래로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분명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태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고요하게, 슬프게 그 여인은 물속에서 태성을 바라보며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입니다.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연화.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순간 물결이 크게 흔들렸고 얼굴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수면은 다시 검고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흔들리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태성은 알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태성은 날이 밝자마자 월분 노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본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우물에서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연화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것까지.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었던지 태성은 혹시 노파가 대답하지 않을 작정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월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오래된 목소리로 잊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수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운 얼굴에 마음씨도 착하고 웃음이 맑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봄이면 들꽃을 꺾어 이웃집 어르신께 갖다 드리고 가을이면 타작하는 집에 먼저 달려가 거들 만큼 마음씨 고운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화는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군거렸고 아무도 더 이상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구도 연화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길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들도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스스로 뛰어든 것입니까? 그러자 월부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뛰어든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마당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노파의 눈 안에는 오래된 눈물 같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월부는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태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당시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던 아전 최참봉의 아들 최도균에게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참봉은 고을 관아와 연이 닿아 있었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아 마을에서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들 도균은 아비의 권세를 믿고 행패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괴롭혔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의 서슬이 두려워 누구 하나 대놓고 맞서지 못했습니다. 도균은 연화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집착했다고 합니다. 연화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도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연화는 무서웠지만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최참봉 집안과 원수를 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월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빗속에 흠뻑 젖은 채 달려오다시피 해서 노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월부는 그날 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차갑게 떨렸는지도 기억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그 빗소리 사이로 연화의 울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월분도 그 아이를 숨겨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최참봉 집안에 밑보이면 마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노파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몸이었습니다. 그 어린 처녀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노파는 결국 연화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상하게도 조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뛰어들었다고 수군거렸고 도균의 집안은 쌀 몇 가마니를 뿌리며 입을 막았습니다. 관아에서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스스로 생을 끊은 처녀로 기록되었고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일을 모른 척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처럼 다들 입을 닫았습니다. 월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 마당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왜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했고 우물 근처에 서면 더욱 어둠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서 검은 수면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 씨,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면 위에 물결이 번졌습니다. 작고 고요한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멀리서 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순간 우물물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태성이 손을 뻗어 건지니 작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붉은 옥이 박힌 낡고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붉은 옥의 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월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연화가 죽던 날 머리에 꽂고 있었다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태성은 비녀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은 비녀를 들고 곧장 관하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도균의 집안은 아직도 마을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증언도 없이 혼자 호소문을 들고 달려간다면 도리어 자신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연화의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비녀마저 빼앗기고 끝날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먼저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연화가 죽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본 사람, 귀로 들은 사람, 그 밤에 어느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마을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밤, 도균이 연화를 쫓아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제법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태성과 눈이 마주치자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비녀를 꺼내 보이자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안쪽 외진 집에는 한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악은 연화에 찢어진 옷자락을 몰래 주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버리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한 채 낡은 보따리 안에 십수년을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안악은 처음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비녀를 내밀었을 때 안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마을 밖에는 의원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제대로 진료도 못하는 노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도균이 찾아와 치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팔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어디서 긁혔냐 물었더니 도균이 얼굴을 붉히며 짐승에게 핥히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모양이 짐승의 발톱이 아니라 사람의 손톱 자국과 닮아 있었다고 노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씩 숨겨졌던 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녀를 볼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죽은 연화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아무도 함부로 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녀는 말 없는 증거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태성은 모은 증언들과 비녀를 가지고 가명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고을 원님에게 올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최참봉 집안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균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 밤에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연하는 스스로 뛰어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양심이, 침묵보다 진실이 더 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균이 연하를 우물가까지 몰아세웠고 몸싸움 끝에 우물로 밀쳐 죽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수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날 밤, 태성은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도균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최참봉 집안의 권세도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모였고 찢어진 옷자락과 비녀가 증거로 남았습니다. 오래된 진실 앞에서 거짓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우물 앞에 섰습니다. 밤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오늘은 달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내려와 우물 위에 고요히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우물 앞에서 태성은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섞인 낮고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어온 사람이 마침내 울음을 멈춘 뒤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물 위에는 달빛이 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 위로 연하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지도 않았습니다. 창백하지만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성을 바라보며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천천히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아주 작게 퍼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전에는 고요하면서도 무언가가 잔뜩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맑고 차고 깊은 물이. 그날 이후 마을의 오래된 우물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던 서러운 기운도 어느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를 지나며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바가지 뜨기 전에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월분 노파는 우물 옆에 작은 돌 하나를 세워 두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넋, 이제는 편히 쉬소서.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성은 그 후로도 가끔 저녁 무렵 우물가에 들르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물물은 그저 하늘과 달빛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울음도 얼굴도 검은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아주 조용한 밤이면 태성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산 사람이 더 두려운 것이라고. 우리를 진짜로 올가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른 척하기로 선택한 것들이라고.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눈물은 땅 속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지지 못한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침묵해도 진실은 결국 어딘가에서 물처럼 스며 나온다고. 그러니 밤 깊은 우물가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들린다면
먼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해결되지 못한 채 떠도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말해지지 못한 억울함이 있고 지워지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이렇게 깊은 밤, 오래된 우물가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달라고. 태성은 그날 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비로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밤마다 우물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도 끝까지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오래된 야담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